아내가 3년간 혼수 상태였는데 속옷이 매일 바뀌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인 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옷장 안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간 제 가정에 드리웠던 고통스러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년 전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옥죄어옵니다. 그날 제 아내 이지은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길을 건너다 신호 위반을 한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생명은 건졌지만 깨어날 수 있을지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오직 지은을 돌보는 일 하나로 채워졌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냈고 나중에는 아예 사직하고 집에 머물며 온전히 지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잠에서 깨어나 지은의 몸을 닦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유동식을 먹였습니다. 점심에는 지은을 부축해 잠시 앉히고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 다리 운동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밤에는 잠들기 전 침대 곁에 앉아 지은에게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랫집 어르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옆집 준호 씨 아이가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요. 마치 지은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지은의 상태로는 깨어날 희망이 너무나 희박하니 더 이상 저 자신을 이렇게 혹사시키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제 평생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대학 때부터 만나 결혼 8년 동안 변함없이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단 한 줌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저는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진정으로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전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제 마음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지은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지은은 늘 누워 있었기에 넉넉한 잠옷을 입고 그 안에 순면 속옷을 입곤 했습니다. 제가 잠옷 단추를 풀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무심코 속옷의 재질을 만졌는데 어제 입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갈아입히는 속옷들이 디자인이나 재질이 비슷비슷하니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지은의 옷을 갈아입히기 전 일부러 지은이 입고 있던 속옷을 확인했습니다. 연분홍색의 잔꽃 무늬가 있는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제가 이불을 들쥐자 지은이 입고 있던 속옷은 미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목 부분의 무늬도 어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속옷을 넣어두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제가 지은에게 사준 순면 속옷들만 있었고 모두 단순한 속옷들만 있었고 모두 단순한 되기도 했고 벗기 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름 보니 서랍입기 편한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12벌이 있었는데 모두 상표도 떼지 않은 새 것이었고 디자인도 제가 평소 지은에게 사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법 세련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새 속옷들은 어디서 온 거지? 나는 산 적이 없는데. 집에는 저 말고는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박미숙 여사님과 가끔 지은을 보러 오는 지은의 여동생 이서연 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박미숙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미숙 여사님은 김민준 씨,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매일 지은 씨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을 뿐이에요. 속옷도 늘 김민준 씨가 넣어두신 서랍에서 꺼내 입혔고요. 저는 새 것을 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여사님은 저희 집에서 2년 넘게 일하신 분이고 워낙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라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산 건가? 저는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로 오빠, 저 요즘 가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언니 보러 간지 보름도 넘었어요. 언제 속옷을 살 시간이 있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새 속옷을 그렇게 많이 사서 뭐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 새 속옷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지은이 입고 있는 속옷은 매일 아침마다 다른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혼수 상태였으니 스스로 속옷을 갈아입을 리 막무했습니다. 미숙 여사님과 사연 모두 갈아입힌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속옷들을 갈아입히는 걸까요? 혹시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걸까요? 이 사건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있는 지은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예전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매일 밤 지은이 새 속옷으로 갈아입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든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은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제 마음속에 이 찜찜함을 지은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몰래카메라 설치였습니다. 저 혼자서 24시간 내내 지켜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도 밥을 먹고 샤워를 해야 하며 가끔은 장을 보러 내려가야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니 또다시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너무 눈에 띄게 설치하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설치하면 정말로 누군가 꼼꼼이를 꾸미군가 꼼꼼이를 꾸미다. 게다가 저는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였으니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사야 할지 어떻게 휴대전화와 연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전자제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20살 남짓한 최준호 씨라는 청년이었는데 평소에도 마주치면 늘 제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붙잡고 집안 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서 도둑이 든 것 같아 은밀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고 둘러댔습니다. 준호 씨는 제 말을 듣고 카운터에서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콘센트처럼 생긴 것도 있었고 탁상시계로 위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탁상시계로 위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추천한 것은 무선 USB입니다. 휴대전화로 그가 추천한 것은 무선 USB 동물처럼 생긴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이 크기가 작아 콘센트에 아무렇게나 꽂아두면 저는 그 카메라를 들고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이거 정말 잘 지킬까요? 고장은 안 나겠죠? 준호 씨는 가슴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많이 팔았는데 화질 정말 선명합니다. 화질 정말 선명합니다. 화질 정말 선명합니다. 밤에는 야간 촬영 기능도 있어서 불을 끄고도 다 찍혀요. 밤에는 야간 촬영 기능도 있어서 불을 끄고도 다 찍혀요. 혹시 녹화 용량이 부족할까봐 메모리 카드도 하나 더 샀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 씨는 약속대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침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실 문 앞 콘센트에 침실 안쪽을 향하게 설치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공구를 들고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치가 다 되었다며 제 휴대전화의 앱을 다운로드해주고 실시간 화면을 보는 법, 녹화 영상에다 준호 씨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서둘러 서재로 들어가 휴대전화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침실 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심지어 이불 위에 무늬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야간 촬영 기능도 시험해 보았습니다. 침실불을 끄자 화면은 흑백으로 가느티었지만 여전히 안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진실이 밝혀질까봐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동시에 속옷이 바뀌는 그 미스터리를 마침내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은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휴대전화 속 몰래카메라 화면을 주시하며 보냈습니다. 낮에는 박미숙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능숙하게 지은의 몸을 닦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섬세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숙 여사님이 서랍에 새 속옷을 넣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저와 지은만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은의 곁을 지켰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몰래카메라 화면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들기 전에는 늘 카메라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쯤에는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화면 속은 여전히 조용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몰래카메라에는 아무런 특이한 상황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은의 속옷은 여전히 매일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악한 짓을 꾸미는 제가 카메라를 보지 않는 시간은 제가 카메라를 보지 않는 시간을 넷째 날 밤 저는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진한 차 한 잔을 타서 거실 소파에 앉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응시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몰래카메라 화면에는 지은의 고른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이번 밤도 헛수고가 될 거라 생각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이번 밤도 헛수고가 될 거라 새벽 2시 반 침실 문이 스르륵 아주 조용히 열리더니 큰 사람의 그림자가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빛이 너무 어두워 그 사람의 얼굴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여성의 실루엣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조심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은의 침대 옆에 멈춰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은이 깨어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저는 서둘러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카메라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한밤중에 제 집 침실에 들어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움켜쥔 제 손에서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고 제 눈은 화면 속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안을 1분가량 뒤지더니 새 속옷 한 벌을 꺼내 몸을 돌려 지은의 곁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때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속옷이 하늘색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에게 사주던 순면 속옷들과는 전혀 달랐고 마치 비단처럼 매끄러워 보이는 재질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왜 새 속옷을 들고 있는 걸까? 설마 정말 지은의 속옷을 갈아입히러 온 것인가? 여자는 먼저 지은에게 덮인 이불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지은을 깨울까봐 조심하는, 지은을 깨울 빨았고 이런 일을까봐 조심하는 듯한 몸짓이었지만 지은은 3년째 혼수 상태인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작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여자는 지은의 낡은 속옷을 벗겨내더니 침대 옆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색 속옷을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입혔습니다. 모든 과정은 10분 남짓 걸렸는데 여자의 손길은 매우 능숙했습니다. 옷을 다 입힌 후에는 지은의 잠옷을 정리해주고 이불도 잘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는 의자에 던져두었던 낡은 속옷을 집어들고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자의 그림자가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녹화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속이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첫째,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체형으로 보아키는 이르경, 씨암 정도 되는 아담한 체구였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지만 당장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왜 한밤중에 와서 지은의 속옷을 갈아입히는 걸까? 게다가 갈아입히는 속옷은 모두 새 것이었다. 선의로 하는 일이라면 개낮에 와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몰래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전에 박미숙 여사님과 지은에게 물어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둘 다 새 속옷을 사준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둘 다 새 속옷을 사준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미숙 여사님은 매일 오후 5시에 퇴근하시니 밤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저는 서둘러 서연이 이전에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을 찾아 몰래카메라 속 여자의 실루엣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체형은 확실히 마른 편이었습니다. 키도 몰래카메라 속 여자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속 빛이 너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연은 지은의 친동생인데 왜 이런 짓을 하려는지입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은의 옷을 갈아입히러 갔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역시나 지은은 어젯밤 몰래카메라 속 여자가 갈아입힌 하늘색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옷을 벗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는 이미 잘려 있었고 재질은 확실히 비단 같았으며 만져보니 촉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속옷을 서랍 속 다른 새 속옷들과 함께 놓아두고 세어보았습니다. 총 5벌이었는데 모두 다른 색깔의 비단 색깔을 비웠는데 그날 박미숙 여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일부러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 여사님께 최근 서연이가 집에 온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숙 여사님은 지은의 손을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며칠 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아마 사흘 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아마 사흘 전 오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서연 씨가 집에서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언니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숙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지은이 침실에 들어갔었나요? 미숙 여사님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손에 봉투도 들고 있었는데 지은 언니한테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지은 언니 밥 먹일 준비하느라 바빠서 서연 씨가 뭘 했는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저를 속였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봉투 안에 이 새 속옷들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하룻밤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올지 안 올지, 만약 또 온다면 반드시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리 휴대전화를 충전해 두고 지난 차 2잔을 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화면을 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고 창문들도 모두 확인하여 다른 침입 경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휴대전화 화면에 역시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여전히 침실 문 틈새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휴대전화 받기를 최대로 높여는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며 그녀가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침대 머리맡으로 걸어왔을 때 마침 창밖에 희미한 달빛이 침실 안으로 스며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왔습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또렷이 보렸습니다. 이 여자는 다름 아닌 이지은의 친동생이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서연님을 확인한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툭 하고 소파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서연일 수가 있지? 그녀는 지은의 친동생인데 지은은 어릴 때부터 서연을 애지중지 아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늘 서연부터 챙겼는데 틀림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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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 걸까?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주워 방금 녹화된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달비달의 서연의 옆모습이라. 저는 소파에 앉아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분명 자주 집에 왔으면서 보름 동안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지은의 속옷을 갈아입히는 그녀의 행동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 이 안에는 분명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아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아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그녀가 발뺌하거나 핑계를 대며 저를 속이려 한다면 오히려 섣불리 움직여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며 그녀가 속옷을 갈아입히는 것 외에 다른 수상한 행동은 없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이틀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은을 돌보았고 서연에게도 평소처럼 전화했습니다. 전화 속 서연은 여전히 예전처럼 지은의 안부를 물으며 요즘 가게 일이 바빠서 언니를 보러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한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꼼꼼이를 꾸미느라 바쁜 거지. 이틀 밤 동안 서연은 여전히 새벽 2시 반쯤 어김없이 집에 왔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그녀는 먼저 침실로 가서 지은의 속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속옷을 갈아입힌 후에는 침실에 잠시 머물렀는데 때로는 때로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뒤적거리기도 했고 때로는 옷장 옆으로 가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지은의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가 옷장을 열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확대하여 하나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서연은 옷장 문을 연 뒤 몸을 웅크리고 원래 있던 자리 열어보더니 다시 서둘러 봉투를 본을 웅크리고 옷장 맨 아래 칸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문을 닫고 살금살금 걸어 나갔습니다.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검은색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서연은 왜 그것을 옷장 맨 아래 칸에 숨겨둔 걸까? 넷째 날 아침, 서연이 돌아간 후에 저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칸 안에는 지은이 예전에 입던 두꺼운 외투 몇 벌이 쌓여 있었습니다. 외투들을 옆으로 치우자 과연 검은색 봉투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다름 아닌 돈 뭉치와 몇 장의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어보니 현금은 대략 5천만 원이 넘었고 은행 카드 3장 모두 지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이 돈과 은행 카드들은 이전에 내가 서재 서랍에 넣어두고 잠가 놓았는데 어떻게 옷장 속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지? 게다가 서연은 어떻게 여기에 있다는 것들이 여기에를 거지? 저는 문득 지은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제가 그녀를 돌봐야 해서 가끔 서연에게 집 열쇠를 주어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연을 믿었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서연이 미리 집 열쇠를 복사해두고 제가 돈과 은행 카드를 숨겨둔 장소까지 알아냈을 가능성이 저는 돈과 은행 카드를 봉투에 다시 넣고 봉투를 봉투에 다시 넣고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속옷을 갈아입힌 후 옷장으로 가지 않고 지은의 침대 곁으로 걸어와 몸을 숙여 지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몰래 카메라의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후 서연은 몸을 일으켜 지은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기묘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몸을 돌려 주머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고 지은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에 무언가를 따랐습니다. 이어서 병을 잘 챙기고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물고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물컵에 따른 것은 무엇이지? 설마 독약은 아니겠지? 지우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만약 물컵에 무언가가 첨가되었다면 그녀가 어떻게 둘러대든 저는 기필코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저는 평소처럼 지은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먼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서연이 무언가를 넣었던 물을 버리고 새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난 며칠간 녹화된 영상들을 모두 USB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연의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옷가게는 시내 번화가 상업지구에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은 계산대 뒤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서연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쩐 일이야?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 일이라도 생겼어.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에 제 마음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와를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우리 집에 잦습니다. 요즘 가게 일이 바빠서 언니 보러 간지 보름도 넘었다고요. 왜 그래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저는 냉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하나를 틀어 서연의 눈앞에 내미었습니다. 네가 직접 봐. 이게 보름 동안 안 간 거야? 이게 보름 동안 안 간 거야? 이게 보름 동안 안 간 거야? 엉담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 화난을 응시하다가 얼굴이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오빠 너무 힘드실까봐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그랬어요. 언니는 제 친언니잖아요. 언니도 안쓰럽고 오빠도 안쓰러워서 몰래 가서 깨끗한 속옷이라도 갈아입혀서 언니가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돕는다는 게 한밤중에 몰래 가서 할 짓이야? 돕는다는 게 나를 속이고 보름 동안 안 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은에게 갈아입힌 새 속옷들은 알아입힌 새 속옷들은 그리고 네가 지은에게 갈아입힌 새 속옷들은 새 속옷들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 물컵에 나쁜 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 새 속옷들은 제가 언니한테 사준 거예요. 언니가 혼수 상태이지만 그래도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컵에 넣은 건 그냥 평범한 비타민이에요. 누가 그러던데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해서 언니한테 주려고 했어요. 오빠가 싫어하실까봐 몰래 넣은 거예요. 오빠가 싫어하실까봐 몰래 넣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안에는 더 많은 영상이 있어. 네가 이 영상들을 경찰에게 넘기게 하고 싶지 않다면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서연은 USB를 보자 몸이 흔들리더니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계산대를 붙잡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집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옷상자로 가득 쌓여 있었고 빛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렸는데 예전에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오히려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 알아냈으니
저도 더 알아냈으니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언니는 지금 상태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오빠도 더 이상 험키지 않을게요. 오빠도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재산은 제가 처리하는 걸 도와줄게요.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오면 언니 명의의 집과 예금을 모두 현금화해서 오빠한테 절반을 나눠줄게요. 어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사람 맞아. 네 친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재산을 탐내산을 맞아. 네 친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재산을 탐내 삶을 삶을 때 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오빠를 위한 거예요. 오빠는 아직 젊은데, 오빠는 아직 젊은데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고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지은이랑 이혼 안 해. 너도 지은이 재산을 탐낼 생각 꿈도 꾸지 마. 네가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집에 오거나 지은이한테 손댈 생각하면 네가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집에 오거나 지은이한테 손댈 생각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옷가게를 나섰습니다. 옷가게를 나선 후 제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 다른 꼼꼼이를 꾸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둘러 침실 문 잠금 장치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옆에 초소형 렌즈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여 옷장 방향을 특별히 주시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카메라를 주시했습니다. 과연 서연은 또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복사해둔 열쇠로 문을 열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창문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이 찬란했습니다. 이 여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는구나. 서연은 침실로 기어들어온 후 곧장 앞으로 가서 옷장 앞으로 가서 열쇠를 꺼내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검은색 봉투를 꺼내지 않고 옷장 맨 밑칸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밑칸에는 다름 아닌 지은과 똑같이 생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이 머리부터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지금 지은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인형을 칸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더니 다시 옷장에서 새 속옷 몇 벌을 꺼내 인형에게 갈아입혔습니다. 옷을 갈아입힌 후에는 다시 인형을 칸에 안아 넣어 옷을 정리하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왜 인형을 만든 걸까? 한밤중에 지은의 속옷을 갈아입히고 또 인형까지 만들다니.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지? 옷장 안에서 지은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서연이 이 인형을 만든 목적이 나중에 지은을 바꿔치기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무서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 돼. 만약 그녀가 지은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튿날 아침 일찍 저는 먼저 침실로 가서 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평소처럼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지만 얼굴색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녹화된 인형 영상을 옮기고 예전에 녹화했던 속옷 교체 및 물컵에 무언가를 따르는 영상들을 모두 정리하여 이번에는 서연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먼저 경찰서로 가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김영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김영사님께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USB에 담긴 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영사님은 영상을 다 본 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영상으로 볼랬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특히 그 인형 말씀니다. 혹시 보낸 놈이 특히 그 인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놓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곧장 서연의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와 헛소리할 틈도 주지 않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 속 인형 영상을 틀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우리 집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우리 집 옷장에 인형을 숨겨둔 건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서연은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골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들이 새하얗게 질렸고 우리 집 아니에요.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봐?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네가 어제 입었던 그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어. 아직도 둘러댈 셈이야? 게다가 네가 창문으로 우리 집에 기어들어오는 장면도 내가 다 녹화해놨어. 같이 볼래? 서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계산대에 기대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 자기 친언니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드는 게 재미삼아 하는 일이야. 서연아,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혹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지은이를 못 잡고 말했습니다. 공기재산을 모두 네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제 말을 그녀의 속셈이 정확히 찌하고 제 말에 그녀의 속셈이 정확히 찌하고 제 말에 그녀의 속셈이 정확히 잼이 정확이야.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두 남에게 강요당한 거예요.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에게 강요당했다니? 그럼 공범이 있다는 말인가?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말해봐. 도대체 누가 널 강요한 거야? 모든 사건의 전말을 나에게 자세히 말해줘. 서연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강성민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강성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예전에 바람을 피워서 지은과 헤어졌고 나중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 한 번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도 있어서 제가 쫓아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사건과 얽히게 된 걸까? 저는 캐물었습니다. 강성민이 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희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혼수 상태라는 걸 알고 있고 언니가 혼수 상태라는 거야. 그가 저에게 말하길 언니 재산을 자기 손에 넣는 걸 도와주면 5억 원을 주고 제 옷가게 규모도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좀 흔들렸어요. 제 옷가게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거든요. 강성민은 또 언니가 깨어날 희망이 별로 없으니 그 재산을 낭비하게 두는 것보다 우리가 나눠 가지면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순간 판단이 흐려져 그를 승낙하고 말했어요.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구체적인 계획은 뭐였어? 인형은 뭘 하려고 만든 거고? 지은의 물컵에 따른 건 또 뭐였어? 서연은 말했습니다. 강성민이 저에게 먼저 매일 밤 몰래 언니의 속옷을 갈아입히라고 했어요. 누군가 언니를 몰래 돌보고 있다는 가짜 상황을 만들어서 오빠가 경계를 몰래 빼돌리고 인형을 침대에 놓아 언니 행세를 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인형을 침대에 놓아 언니 행세를 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울면서 말했습니다. 강성민이 저에게 언니가 위독해서 안디가 위독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언니 명의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긴 다음 재산을 현금화했습니다. 마시면 언니가 계속
콘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차마 따를 수 없었는데 강성민이 제가 사체 빚을 진 것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따랐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전벌이 두렵지도 않아. 지은이 영원히 깨었지도 않아. 전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당장 강성민과 관계를 끊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게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언니를 정말 잘 돌보고 제 잘못을 만회할게요. 저는 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늦었어.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미 소용없어. 나는 이미 영상들을 경찰에 넘겼어. 곧 너와 강성민을 찾아올 거야. 경찰에게 솔직히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은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옷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경찰이 강성민을 최대한 빨리 붙잡아 지은에게 정의를 찾아주고 지은이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옷가게를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김영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서연이 자백한 상황을 김영사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강성민이 지은에게 약을 먹이고 인형으로 바꿔치기 하려던 계획. 그리고 강성민이 지은의 전 남자친구라는 배경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사님은 제 말을 다 듣고는 얼굴이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인준 씨, 이 사건은 저희가 붙잡아야 합니다. 김인준 씨, 이 사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의 옷가게로 가서 서연의 진술을 받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이 알려준 강성민의 주소와 연락처를 토대로 그의 행방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접견실에 앉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이 강성민을 최대한 빨리 붙잡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을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의 몸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약들이 지은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힌 것은 아닐까. 그녀는 강성민이 지금 교회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숨어 있을 거라고 자백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람을 보냈으니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병원과 연락하여 전문가를 보내 지은 씨에게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약들이 지은 씨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준 씨, 천만에요. 이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서요. 이건 조금이나마 놓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김영사님께, 강사님께 일단 집에 돌아가서 아내분을 돌보세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 병원 앰뷸런스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명의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들것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지은에게 피검사, CT 촬영 등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팀장인 이 선생입니다. 김민준 씨, 초기 검사 결과로 볼 때 아내분에게 소량의 진정제 계열 약물 잔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 아직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해독제를 주사하고 이후 경과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아내분의 뇌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지은의 몸에 큰 이상이 없고 깨어날 희망이 남아있는 한 저는
계속 버텨낼 힘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지은에게 약물을 주사한 후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지은의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어떤 이상이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은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들려. 의사 선생님이 네가 깨어날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 힘내야 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대략 오후 5시쯤 김영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성민이 이미 붙잡혔고 현재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 내일 와서 진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저는 지은을 잘 돌봐주고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김영사님은 저를 신문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는 강성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신문을 담당하던 박 형사님이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몰래카메라 영상과 서열 씨의 진술서를 내밀자 그제야 천천히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백한 내용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또 뭘 자백했나요? 박 형사님은 말했습니다. 강성민은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말했습니다. 강성민은 고개를 꾸민 것뿐만 아니라 3년 전 지은 교통사고가 그가 꾸민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지의 교통사고까지도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강성민은 3년 전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은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과 집 한 채를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은 씨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은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시도하며 빚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지은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시도하며 빚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지은 씨가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화물차 운전사를 고용했습니다. 지은 씨가 길을 건널 때 고의로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천천히 지은 씨의 재산을 노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교통사고가 강성민이 꾸민 일이라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지은은 한때 그를 그토록 사랑했고 헤어진 후에도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박 형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경찰 부서에 연락하여 이 사고를 재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화물차 운전사의 행방도 추적 중입니다. 강성민은 고해살인 미수 미타인 재산 강탈 혐의로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에게 정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성민의 잔인함에 분노했고 지은이 지난 3년간 겪었을 고통에 마음이 아팠으며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이 처벌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의 침대 곁에 앉아 강성민이 붙잡히고 교통사고의 진상이 밝혀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안심해. 너를 해친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지 못할 거야. 다들 벌을 받을 거야. 너는 꼭 빨리 깨어나야 해. 우리는 아직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고 예전에 다 보지 못했던 풍경들 함께 보러 가야 하잖아. 말하던 중 저는 지은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여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의 손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침대 머리맡에 있는 호출기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의사 선생님이 위급 상황 시 언제든 부를 수 있도록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출기를 누르면서
김민준 씨, 아내분의 의식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곧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이더니 마치 애써 눈을 뜨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의 눈이 마침내 실락같이 열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지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저를 향했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내분은 이제 막 깨어나셔서 아직 몸이 많이 허약합니다. 일단 좀 쉬게 하고 저희가 병원으로 옮겨 추가적인 관찰과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우는 들것에 기대어 이따금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온통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나기는 했지만 몸에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 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중환자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은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은 매일 지은의 상태를 제게 보고해 주었는데 회복이 아주 빠르고 이미 소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며 간단한 말도 할 수 있으며 닷새째 되던 날 지은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병실로 들어서자 지은은 저를 보며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때문에 고생 많았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고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생은 내가 무슨. 당신만 깨어나 준다면 내가 뭘 해도 아깝지 않아. 강성민, 그가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그리고 서연이, 걔는 내 친동생인데. 저는 강성민이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지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일, 그리고 서연이 강성민에게 현혹되었던 일까지 모두 지은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제 말을 다 듣고는 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성민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서연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끼고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야. 서연이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자발적으로 모든 상황을 자백했어. 경찰은 그녀의 자백 정도에 따라 선처를 해줄 거라고 했어. 대략 보름쯤 지나자 지은의 몸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앉을 수도 있었고 저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영사님은 몇 차례 저희를 찾아와 그 화물차 운전사도 이미 찾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강성민에게 고용되어 고의로 사람을 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지은을 부축하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강성민과 서연 그리고 그 화물차 운전사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저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 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님의 저희를 정부가 양호하여 징역 꼭 잡았습니다. 결국 강성민은 고의 살인 미수 및 타인재산 강탈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자 지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자 햇살이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난 3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되잘 살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앞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자. 당신 몸이 완전히, 완전히 매일. 지은은 제 어깨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기다릴게. 이제 지은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속 인형은 이미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고 서랍 속 새 속옷들도 저는 모두 버렸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수면 속옷을 새로 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지은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저녁에는 저희는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지은이 혼수 상태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고, 제가 늘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날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둘을 두고 고난 끝에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정한 사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후, 저희는 지금의 삶을 겪은 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선한 사람은 결국 좋은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지은처럼요. 비록 3년간의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저희는 저희만의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